안녕하십니까. 저 고려대 최성욱이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오 단장님하고 관계되신 여러 선생님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성 개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왜 산자부에 있어서 이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왜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지능, 프로모션하고 또 이제 세이프티가 같은 부처에서 이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산업진흥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접점을 잡아야 되는가 부분이거든요. 끊임없이 저는 견제작용을 해야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을 갈 수가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를 들면 굉장히 프로모션 오리엔트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산출이나 성과물조차도 굉장히 방향타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것이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그 축이 굉장히 사회적 비용, 국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게 되면 그 이퀴밸런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설사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공공성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과 안전의 적정 레벨을 뭘로 개념화할 것인가? 저는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성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만약 이코노미스트라고 한다면 아마 이퀴밸런트 포인트를 잡겠죠. 네, 정치학자가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파워 게임으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행정학자기는 이러한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수의 이익을 어떻게 공평하게 쉐어링하는 지능과 안전 사이드의 적정 포인트는 이거는 저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동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 컨센서스 일어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컨셉이다.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뉴 퍼블릭니스라는 컨셉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책임져야 되나,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누가, 어느 부서가, 어느 과가 우리는 굉장히 단절을 시키고 분절적으로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한 사람 또는 한 부서, 한 부처가 책임을 완전히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책임성을 묻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고 갈등이 존재했을 때 프로블럼 서빙 과정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 파이널 리스폰시빌리티 누가 가질 거냐? 그러면 개별적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없는데 각자 책임을 물었다면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책임성을 구현하는 그거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hared responsibility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고 인정했을 때 이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접근해낼 수 있다. 공무원들 만나보면 이럴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신한테 권한이 있어? 당신이 권한이 있다면 절차는 다 거쳤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늦은 결정,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늑장 대응,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는. 근데 우리가 현재 모던 소사이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19세기, 20세기의 그런 밸류 체계를 가지면서 혁신체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 뉴 퍼블릭니스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본적 보장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현해내기 위한 가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테이블을 좀 가져왔습니다. 인본적 보장성은 사실 독일 공법학계가 프라이베타이제이션에 관한 이제 그 철도 민영화라든지 과감한 그 민영화 과정에서 도대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서비스의 수준과 양을 누가 결정할 거냐. 그래서 적어도 공공 서비스의 제공 주체나 전달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제공하고 전 프로세스 안에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저는 공공부문이라고 되는 겁니다.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도 마찬가지죠. 인본적 보장성 개념을 봤을 때 산업안전의 적정 서비스의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이 있는지 아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없이 처벌 위주, 기업에 굉장한 프레셔를 준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본적 보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면은 민간 부분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누가 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산업 안전과 관련 혁신 체계에 대해서 과거 지금까지 로드맵으로 봤을 때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제공 주체가 누구건 전달 방식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산자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레토릭가 아니라 국가 목표로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전달 방식은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처리하면 되는 거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산자부가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인본적 보장성이 산자부 내에도 산업의 혁신 체제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결코 민간 부분의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저해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레귤레이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설정이 됐으면 전달 방식과 주체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이 가장 효율적 방식이 무엇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된 책임성은 개별적 책임으로 우리가 혁신 체계의 고를 달성할 수 없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개별적 책임을 구사하면서 과연 협력적 거버넌스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넌센스입니다. 공유된 책임성을 가지고 협력적 거버넌스 가야 그 거버넌스 체계가 건강하고 견고하지, 지금처럼 네 책임이야 내 책임 해놓고 협력적 거버넌스? 그러니까 에이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안에. 다 각자 자기 주머니 안에는 에이스를 집어넣고 협력한다 그러면 눈치 봐가지고 B 보내고 눈치 봐가지고 C 보내고, 그러면 그 협력적 거버넌스 액터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냐는 거죠. 왜? 책임은 개별적으로 지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현재 공모법에 나와 있는 인사평정표 있죠? 아마 여기도 인사평정, 여기 인사파트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공무원이면 인사평정하는 날을 잘 보세요. 한번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평정을 하시더라도. 거기 안에 협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저먼트, 또 그 맥락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뭐예요? 개별적 책임. 당신이 이 사람이 충실하게 일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부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냐라는 것들이 매저먼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돌아갈 때 과연 개별적 책임으로 되지 않는 거를 우리는 된다라고 지금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데 책임은,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혁신처장이. 그거 가능합니까? 첫 번째, 인사평정자로 공무원법 시행을 고쳐라. 그 표만 바꾸면 된다. 어떻게? 자기가 job description 나와 있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건 30%만 잡아라. 나머지 60은 다른 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성과를 나중에 보면 알아서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협업할 거다. 그래서 이런 공유적 책임성이라는 거는 그냥 아름다운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굉장히 인스트루멘탈한 개념이고 가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민첩성 부분은 저는 이게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어찌 보면 공유된 책임성이나 다른 가치보다도 더 얼마만큼 민첩하게 어젠다를 세팅을 하고 어젠다를 실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하는 정보를 얼마나 얻고 얼마나 신속하고 기민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민첩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민첩성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수기 과정을 거쳐라. 시민단체나 민간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공유가 됐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듀 프로세스입니다.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은 실제로 매저를 하는 게 그 의사결정의 타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수기 과정 한번 볼까요? 수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사람 다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 그들의 시간 다 들어와서 디스커션 합니다. 왜 그 시간은 우리가 매저를 안 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신속하게 민첩하게 하고 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고 그걸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없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려고만 합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그것이 마치 듀 프로세스의 모범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민첩성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행정학 교과서나 정책학이나 마찬가지로 혁신체제 안에 민첩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맥락, 그리고 내용, 프로세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 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이 애자일리티가 상당 부분 지금 퍼져 있습니다. 애자일리티 개념은 누가 디시전 하는 것에까지도 간다면 이런 겁니다. 디시전 메이커가 원포인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멀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죠. 의사결정자가 누구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당신이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보를 다 줍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굉장히 확산되면 의사결정 노드가 분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아까 제가 말씀 개별적 책임이나 공유된 책임을 준다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분산화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체가 진행된다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스템을 구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코어 밸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얼마만큼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안전 혁신체제도 저는 이러한 기반 내에서 한다. 인본적 보장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산업안전 서비스가 민간 부분이든 공공 부분이라고 얘기됐을 때 최종적으로 확증해서 보장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저는 공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산업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적용된다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증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그 주체는 누구냐? 공적 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신공공성의 개념에 기반을 해서 산업안전 핵심 체제도 나아가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혁신 체제를 구사할 때 공급자 위주로 많이 이제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산업안전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거기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리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피해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구성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나 위험, 재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큰 맥락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과 관련돼서 이런 피해자 중심의 피해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공유되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도 공급자 위주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안전 혁신 체제를 우리가 산자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범정부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저의 논리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가 산업안전을 다 끝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는 개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산자부가 지금 굉장히 여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기동팀을 구성해서 조사 나가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루폴이 어디냐면 범정부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컨셉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언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서는 순간 칼을 맞으니까 다 빠져 있는 거죠. 할 수 없이 지금 견장차고 산자부가 나가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은 뭐냐? 산자부가 산업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환경부, 그 다음에 노동부, 나아가서 행안부, 지자체가 함께 산업안전에 대해서 혁신체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자부가 만약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혁신체를 구사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지역 단위는 어느 수준이냐면 시도 단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산자부가 정말로 산업안전 혁신체를 구사하려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 단위의 산업안전 혁신체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보면 지금까지 시군국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제 유닛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져있는 가장 그 밀접한 서민의 접점이 어디면 읍면동입니다. 그 읍면동에
산업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한번 산업안전의 혁신과 관련돼 있어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역발상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산자부에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 개념을 많이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할 때는 읍면동 레벨에서의 산업안전 혁신 체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존의 산업 재난과 관련돼 있어서는 읍면동 단위로 이미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편 체제하고 함께 산업안전을 같이 아우르면 이 산업혁신 체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융합적 깔때기형이라고 제가 이제 쓴 단어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기존의 노동 환경과 관련된 산자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된 게 어디냐면 보건, 노동, 환경, 교통, 뭐 재난까지 포함해서 산업안전이 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이 아까 제가 범정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산업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걸 지금처럼 산자부가 어떤 기업체한테 그냥 내려보내거나 지자체는 그냥 바로 수직형으로 낙하, 폭포수로 내리는 게 아니라 깔때기로 모아서 행안, 노동, 보건, 환경, 교통과 함께 산업안전에 관련된 걸 다 짜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혁신체제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산업안전 관련 부처 노동환경국토행안으로부터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핵심 부서가 그들의 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총괄부서로서 산자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총괄부서가 여러 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범정부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깔때기 형태로 우리가 나가려면 각각의 자기의 주요한 미션들을 깔때기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그림과 상대방의 그림을 보고 오버래핑 되는 부분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총리실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총괄 조정이라는 게 한 부서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행안부가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행안부가 총괄 조직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자 기능이 있다면 기능에서 총괄 조정하는 파트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복되는 게 있다면 누가? 그래서 총리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산업안전 공공기관들도 어떻게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혁신체를 가게 되면 저는 이 적정 개념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안전 지금 중대재해처벌 가면 사건이 요만한 거가 나오라도 지금 온 국가 동원체가 다 가서 관심도 가지고 지금 질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정 수준이냐. 거기 있는 사람 죽으라고 하는 소리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건설공사 현장에 다 셧다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호 표적을 면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적정 수준이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사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라 하더라도 맥시멈 레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준은 항상 오르게닉 형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우리 캐파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저는 그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바로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의 적정 수준 여기까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합니다.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는데 전국에 있는 소방차를 다 불러가지고 야밤에 진짜 무슨 난리 난 것처럼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그때 박수 받았습니다. 그게 우수 사례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 한 번은 부족하다. 적정 수준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거의 마지막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범위 내에서 산자부도 나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체제를 구현하려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조직이나 이런 데에 대한 업무를 저는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 업무평가법을 한번 제정을 해서 산자부가 범정부적으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는 쪽에 이런 좀 제정법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산업안전의 혁신 체제를 제도화하는데 아마 굉장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 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맨 마지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벌 위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안전과 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를 좀 더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를 좀 마련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좀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 어젠다 세팅부터 평가 완료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의미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신공공성 얘기하고 산업의 혁신 체제에 대한 좀 주요한 이슈들만 얘기했는데, 큰 흐름은 산업 안전도 결국은 신공공성 개념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그 산업 안전의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는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인본적 보장성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또 적정 수준이라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읍면동 단위의 산업안전 혁신 체제를 한번 구상해 보시고, 또 산업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평가에 관한 개별법, 즉 재정법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산업안전 혁신 체제의 어떤 그 가치 체계, 그리고 어떠한 거버넌스,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인 툴, 어떠한 법적 근거, 그리고 어떠한 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되는지 조금은 거칠지만 좀 큰 걸 한번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 콜로키움의 오동훈 MD입니다. 하우투 콜로키움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트렌드와 통찰, 그리고 다양한 토론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상옥 교수님을 모시고 뉴노멀 코로나 AI 시대의 산업안전 혁신체계 구축과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발표를 들었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최 교수님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인사하시죠. 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산업의 혁신 체제에 관한 또 말씀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좋은 공부와 함께 기회가 아주 좋은 걸로. 네. 예전에 최 교수님 예전에 제가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학생들이 뭐라 그러나 저기 박사과정 논문 심사할 때도 잠깐 뵙고 했는데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상당히 이게 산업 안전의 혁신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독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신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많이 이제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성이라든지 내지는 안전, 그 다음에 진흥 이런 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쉬운데,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산업 안전의 혁신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반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 개념을 조금 이제 바꿔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진흥과 안전이 트레이드 관계거나 또는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산업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산업 진흥은 이제 아주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산업 안전이 진흥을 오히려 더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이 아마 그런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산업 안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산업재해 내지는 그런 안전 문제를 해가지고 뭐 다치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축에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본 게 사실은 이 신공공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신공공성 차원이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는 이제 뭐냐면은 정부 역할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지향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 책임성이라든지 내지는 자율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처리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개입과 규제의 문제. 네 번째는 이제 혁신과 관리 문제. 그다음에 자원 배분. 마지막에 이제 행정의 어떤 스피드, 속도와 절차라는 부분이죠.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21세기 스타일의 산업화 시대에서의 공공성은 뭐 이러하고 지금 현재 21세기 뉴노멀 상태에서의 시대에서의 어떤 신공공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제 정부 역할 부분을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도구적인 효율성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인본적 보장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결국은 이제 책임지는 일종의 뭐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responsible country 내지는 우리가 뭐 책임 있는 혁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지향점을 나타내고 동시에 여기서 결국 인본주의라는 게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인본주의니까요. 그렇죠. 그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교수님 언어로 조금 더 우리 독자들한테 좀 쉽게 이렇게 공공성이 이제 뭐 우리가 다수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본다면 왜 신공공성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컬럼니스트들이 네. 공공성이 많이 훼손됐다, 네네. 공공성이 많이 침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공공성이 회복이 되면 과거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 그 수준을 적어도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을 졌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본적이라는 얘기죠. 네네. 예.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으면 네. 서비스의 양과 수준을 줄이고 했는데 네네. 그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과거를 도구적 효율성이라고 놓고 있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21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 서비스의 수준과 양과 질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것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네.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네. 이게 이제 인본적 보장성을 강조하는 거죠. 네네네. 사실 이제 아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전기 서비스라든가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을 상당히 민간에 이제 민영화하거나 그렇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좋아 그러면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 내지는 사업성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공성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키는 그러면 민영화를 하면서 그래서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훼손하지 않을 거냐. 그렇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떻게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사례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에 민영화의 장점도 많았고 또 민영화의 어떤 폐습도 많았는데 공공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지만 우리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특히 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조차도 네. 과연 우리가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있냐라고 우리가 자문을 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공서비스 전체 영역을 양과 질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그건 이제 기본 방향이고 현재 우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나 예를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지금 보장하고 있느냐 책임지고 있느냐는 부분들은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본적 보장성 개념이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공적 책임이 어디고 민영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민영화 때도 폐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만 어떤 공공성을 보장해 주면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논의나 내지는 전체 사회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뭐 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공공성은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걸 끌어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 그게 이제 예측 가능한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걸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우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문제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사실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개념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share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공유적 책임성 내지는 공유적 자율성 있잖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선공후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저 대표적으로 맞다. 지금 그 고려대학교 인천 김성수 선생이 예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좌우명을 생각했다는 게 선공후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익은 뒤로 미룬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 개념은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일종의 미덕처럼 그 여겨져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사실은 보면은 유교주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뭐랄까 전체주의적 사고야 일종의 뭐냐면은 공을 위해서는 산은 일단 희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시각이 들어있는 거라 사실은 오늘날에는 사실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공직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희생하더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따지면은 예를 들자면은 자유주의적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어떤 이런 유지되는 사회,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꼭 완전히 뭐 옳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보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공유적 어떤 자율성이 아니라 개인적 자율성하고의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자율성 자체는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내지는 또는 뭐 전체적인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된 어떤 가치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 자율성을 가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 이제 그 공유된 어떤 책임성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돼야만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율성, 단순히 책임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네 책임, 내 책임, 우리 책임 많은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 문제를 이제 진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어느 한 개인이나 부서나 부처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된 책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히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서구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쪼개서 그것을 하나의 효율화시키면서 효율화시키는 것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효율화로 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와 같은 지금 현재 복잡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회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유된 책임성이라는 것 자체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굉장히 규범적인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도 어떤 현장에서도 개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내 책임 이게 아니라 어느 영역은 함께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따지는 것 자체가 공유된 책임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희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게 상당히 제약 요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규범적으로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온당하고 이치적이다. 근데 우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영역에조차도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서 그러면 그걸 해법을 좀 잘 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평가 문제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우투가 문제니까 우리 그렇죠. 하우투 컬러큐이니까 아주 좁게는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과연 공무원 개개인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자기의 근무를 하는데 가치 태도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 것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결국 그거를 지금 잘 보시면 개인의 책임을 개인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느냐 개인의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느냐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서 협력적인 이러한 책임성을 구사하는 것으로서 지표나 평가를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협력적 거버넌스를 가자 규범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 이 밑에 기본적인 그 근무 생활 양식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침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무 성적 평정을 저는 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부서장 평가, 장관 평가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다른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보여줬는지 이 공유된 책임성을 정말로 측정하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의 어떤 근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바뀌어야지 이런 공유된 책임성이 구현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종합적 다양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합적 다양성이란 말이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다양성 차이가 나는 거를 언더스탠딩하는 게 이제 1차적 단계고요. 네네. 그 차이를 추구하는 것, 그 seeking dif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베네핏을 가져온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다양성의 굉장히 미래적인 의미에서 다양성이기 때문에 네. 인사행정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될 목표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 다양성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냥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나랑 공감하기 쉽지 않지만 인정해 라는 정도가 1차원적인 다양성.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차이 나는 걸로 구성을 하고 또 비슷한 사람끼리 띵킹을 하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다양하게 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다양성이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와 상대방이 다른 것으로서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달라야만 한다. 달라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게 종합적 다양성이라는 얘기고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띵킹 구조를 가지면서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다양성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광로보다는 일종의 샐러드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들의 개성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섞이기도 하는 뭐 그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폐해를 좀 이렇게 아픈 곳을 이제 던지자면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이제 피하자는 거죠.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불편하거나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종합적인 다양성이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력적 거버넌스나 뭐 부처 간의 막 이기주의는 지금 현재 우리 것만 챙기자는 거니까 좀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오는 산출물이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확장 가능성이 넓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공공성에 대한 이게 약간 의외로 민첩성을 드셨어요. 어떤 속도라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왜 신공공성이 들어왔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민첩성이라는 워드가 이제 어찌 보면 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죠. 나온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절차를 밟아가다니까 이미 다 제품 나와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공공 부분에서도 적용이 됐느냐,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좀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저는 촉발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는 거죠. 영국의 극작가인가요? 버나드 쇼 아시죠? 버나드 쇼 들어봐요. 버나드 쇼가 이게 묘비명에 보면 무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말 있다는데 이게 좀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워낙 초변동 사회이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스피드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갖다 하려고 하다가는 뭐랄까요, 진짜 버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뒷북을 치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이제 10분 동의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지 교수님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산업안전 혁신 체제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공공성에서부터 신공공성 개념으로 풀었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산업안전이라는 공공 서비스도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정 수준으로 국가가 먼저 공적 부분에서 먼저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노력으로
굉장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계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도구적 효율성이 아니라 인본적 보정성이라는 건 상위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공유적 책임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 과정에서 왜곡이 있거나 불균형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적극적인 중립성, 그리고 함께 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민첩성들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결국은 산업안전이 산업진흥에 저는 반대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도 공이 산업진흥과 함께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공공성 개념을 통해서 산업안전이 산업진흥과 함께 공존하는 측면에서 혁신책을 구현해내는 것이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또 단장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뭐 말씀 나누기 되게 재밌었고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개념 하에서 뭔가 실무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대화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다른 또 전문가분 모시고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